학생들의 정서적인 아픔입니다. 평상시에 아이들과 신뢰의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존중해주는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SRS 국제학교에서 11년 동안 미국 대학 진학 지도를 맡고 있는 칼리지 카운셀러고 기독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아카데믹 딘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고등학생들을 상담한 지 11년 차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아이들은 이제 고1, 2, 3, 그 정도 되는 나이의 아이들과 또 그 나이에 있는 학부모님들인데요. 매년 느끼면서 제가 발견하는 점,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해가 갈수록 아이들의 멘탈, 정신 건강이 정말 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 제가 자랐던 시대 또 그들의 부모님이 자랐던 그 시대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연약함, 정말 깨지기 쉬운 멘탈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아이들의 정신 건강은 여러분의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아주 약하고 정말 바람만 불러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걸 제가 계속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상담하고 했을 때 10몇 년 전만 해도 그러면 되겠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푸시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끌고 가면 또 끌고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들 표정을 제가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제가 먼저 이렇게 살핀 다음에 살살 물어보면서 대화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작은 말 한마디에 아이들의 마음이 확 상하고 정말 그 상함의 정도가 너무 깊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별거 아닌 일들 어떻게 말하면 제가 볼 때는 그 긴 인생의 점수가 뭐라고 그 작은 한 과목의 한 점수 하나에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크게 상해서 마치 자기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정말 올 A를 받는데도 어느 순간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기만 하느라고 결국에는 학교를 못 나오는 아이들도 봤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수준의 아이들이 지금의 아이들이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게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깨닫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이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그런 국제교육이나 대안교육에 보내신 학부모님들은 이제 미국으로 생각을 쉽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시 시스템 자체가 한국 입시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미국 대학 시스템은 학교 성적 그리고 시험 성적뿐만 아니라 방과 후 활동, 자원봉사 등에 대한 활동의 비중이 아주 높고 그다음에 학생의 인성을 보는 면, 그래서 에세이나 추천서로 반영되는 그런 면들의 비중이 아주 크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시가 아이들의 좀 전인격적인 모습에 맞춰져 있어서 수능에 완전히 올인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입시와는 좀 많이 다른 면이 있어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다 이렇게 선호하시는 경우에 국제교육이라든지 이쪽에 맞춰져서 미국 대학을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입시의 특징 때문에 좀 우리 아이들은 좀 편안하게 키우고 싶어요. 심각한 그런 입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간에라도 트랙을 이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학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좀 더 하고 싶은 운동도 많이 하고 또 하고 싶은 활동 자원봉사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래서 미국 대학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한국의 그 특목고라든지 뭐 이렇게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굳이 미국 대학으로 막 틀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친구들은 그냥 하던 길 마저 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 대학 진학은 거의 대부분 부모님의 선택인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약간 20대 80 그래서 80%는 그러니까 부모님의 결정. 부모님께서 아이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받을 스트레스나 이런 공부 과정이나 공부 내용 이런 부분이 아이의 인생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그때 이제 진로가 바뀌는 것 같고요. 아이가 간혹 가다가 엄마 저는 꼭 미국에 가고 싶어요. 엄마 저는 꼭 미국 공부가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요즘엔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요즘에 흥미가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이제 SNS라든지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더 많은 자기의 어떤 말하면 경쟁력을 키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국의 대학 입시의 그 정해진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길을 찾고 싶다 하는 경우에 이제 고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저는 사실 미국 유학을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을 좀 말리는 카운슬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학이 답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아이들이 아직 미성숙한 상황에서 부모님의 관리와 이런 부모님의 거리를 벗어나게 됐을 때 쏟아지는 많은 유혹들과 그 사이에서 버텨낼 힘이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성공의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이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만큼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지, 그리고 자기 관리가 되고 있는 학생인지, 그리고 부모님과의 유대감은 있는지, 그런 어떤 부모님의 조언을 진중하게 받고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지 정말 객관적으로 좀 보신 후에 아이를 떼어놓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라고 저는 좀 뜯어 말리는 카운셀러입니다. 왜냐하면 유학을 간다고 해서 다 성공하진 않아요. 특히 요즘에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가면서 지금 나타나는 결과들은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실패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유는 공부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학습에서 성공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 제가 느끼는 것은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탁월한가, 학업 능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고, 그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또 잘 이렇게 주장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도력이 있고, 좀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꼭 점검하시지 않으면 정말 그냥 다 실패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아이들에게는 꼭 그 부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모님들과도 상담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잘 된 가정의 아이들은 미국에 가서 너무나 성공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이 질문도 잘해주시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성장에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어떤 도움, 학업적인 도움을 받는 환경 안에 간다면 이 아이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학을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리고 유학이 아니어도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을 생각하셔도 아이들이 대학에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준비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건강입니다. 제가 말하는 실패는요, 졸업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학기도 통과를 못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미국에 계신 그 한인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건데, 이제 한국에서 전화가 그렇게 온대요. 목사님, 저희 아이들이, 지금 저희 아이가 이제 공부하는데 연락이 3일째 안 닿고 있는데, 제발 부탁인데 기숙사 한 번만 가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 막 달려가서 무슨 일이 있나 가보면, 딱 기숙사 문을 열면, 정말 그 3, 4일 된 그 사발면에 과자에 막 음료수에 뭐 술병에 아이가 3일 동안 게임을 하다가 연락을 안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만신창이가 된 거죠. 이게 정말 자기가 삶의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돈은 계속 쓰고요. 공부도 안 하죠. 그러면 한 학기 이상을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데 결국에 졸업도 어렵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뭐 졸업한 뒤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실패라는 것은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적인 대학 생활,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미국 대학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큰 규모의 대학들입니다. 대학원 중심에 있는 대학들. 그리고 리버럴 아트 칼리지라고 해서 이제 학부 중심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또 3번째 종류가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해서 여러분 많이 아시는 2년제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학사 학위를 받으려면 이 내셔널 유니버시티하고 리버럴 아트 칼리지를 가는 건데요. 이 두 시스템의 큰 차이라고 말하면 학교 규모에 있어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우선 규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께 아이의 정서적인 그런 면과 또 학교 생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작은 학교를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학교 규모가 너무 크면 우리 아이들이 관리를 받지 못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관리와 도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보내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은 어른들을 신뢰하고 어른들의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리고 자기 생활을 좀 뜻대로 계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자기의 그런 주도적인 준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좀 봐줄 수 있는 작은 세팅의 학교들로 보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큰 학교들은 랭킹이 있는데요. 대학 랭킹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랭킹 면에서 제가 볼 때 한 100위권 정도로 끊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상담을 드리는 학부모님들께는 100위권 위로만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이가 유학을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입학할 수 있는 또 랭킹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인서울에 붙었고 미국 대학에 뭐 이렇게 붙었다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두 한국 대학과 미국 대학의 큰 차이는 공부 방식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공부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런 역량, 내가 갖추기 원하는 역량은 어떤 것인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필드, 그런 위치에서, 분야에서 어떤 기술과 역량이 필요한데 그걸 제대로 배울 수 있으려면 어디를 가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는 게 맞는데, 한국 교육에서는, 한국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그 지식 중심의 이제 좀 암기 중심의 또 기술 중심의 이제 교육이라고 좀 보여지는 면이 있고, 미국 대학은 토론 중심의 사고 중심, 그리고 계속 새로운 생각을 요구하는 그런 학풍 자체가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의 말씀을 강의 시간에 잘 듣고 그대로 외워서 적어서 시험 문제를 답을 적어서 냈을 경우에 한국에서는 A+를 받지만 미국에서는 C를 받습니다. 그거는 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너의 생각은 뭐니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미국 대학 교육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계속 이야기했을 때 교수님들의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아, 너의 생각은 이런 면에서는 좀 이런 면이 있고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좋은데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사실 학생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좀 괜찮은 사람인데 저렇게 대단한 교수님이 내 생각에 대해서 괜찮다고 얘기해줬어 라는 사실은 자존감이 좀 올라가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토론과 글쓰기와 글 읽기, 이렇게 읽는 것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교육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사고의 범위가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올 때 좀 준비도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뭐 학교 분위기마다 좀 다른 면은 있겠지만요. 한국 교육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 대학에서 주는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한국 대학은 뭐 우리 부모님들께서 많이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들의 평생 인생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 부분을 공감하시고 이미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가 돼주려고 모든 권위를 내려놓은 채 아이들을 따라다니시거나 아이가 이렇게 막 행동을 교정해야 될 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하시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아이의 그런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역할들을 부모가 해주면서 결국에는 아이가 다 자랐을 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멘토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예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정말 가장 의미 있는 성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아이의 멘토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부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저 또한 아이가 어렸을 때 너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이 아이의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저는 잘 다니던 외국인 회사도 그만두고 ARCPA고 뭐 다 버리고 MBA 뭐 한 것도 다 치우고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책을 막 읽었죠. 저에게 뭐 얻을 수 있는 소스는 우리가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에서 읽은 대로 저희 아이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잡았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제가 보니까 저와 똑같은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책을 한 권 읽고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아이에게 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내 아이는 너무 달라요.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 대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11년이 넘도록 우리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건 아이가 1000명이면 10,000명이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강점도 다 다르고 이 아이들이 원하는 욕구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성향도 너무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책 한 권, 두 권, 많이는 뭐 10권씩 읽으시는데 그 책을 읽은 대로 그냥 거기서 배운 대로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위험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가 애를 잡고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를 엄격하게 잡다가 책을 읽고 잡다가 나중에서야 우리 아이가 굉장히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기질의 아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 아차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조금 더 인정과 자기가 뭔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자유, 그리고 그런 어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의 책임, 이런 걸 보장해 주었다면 이 아이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자랐을 수 있었을 텐데 엄마가 강력한 컨트롤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 아들이 굉장히 고생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양육서를 보실 때는요, 내 아이는 다른데 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부모가 가진 그 양육 철학이나 그런 양육에 대한 의지라던가 그런 방향은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신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신념은 안타깝게도 자기의 원부모에게서 온 것이거나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그런 경험에서 비롯된 인생에서 배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철학이 나도 모르게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같이 살면서, 그리고 아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거기에 대응하면서 그것이 그냥 다 기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좀 그 기준이 맨날 바뀌긴 해요. 그냥 아이들은 거기에 따라서 이 세계가, 아이들의 세계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세계는 어릴수록 우리 엄마의 말이잖아요. 엄마가 말해주는 게 다 아이들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부모의 철학, 양육 철학은 다시 말하면 아이들에게는 우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선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은 욕구가 있어요. 언제 아이들이 행복함을 느끼냐면 자신이 유능하다는 걸 느낄 때, 그리고 자신이 자유롭다라는 걸 느낄 때, 유능성, 자율성, 그리고 관계성. 내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저 친구들과 같이 있어서 너무 즐거워. 이런 관계성들을 느낄 때 사람은 행복함을 느끼는데요. 아이들은 미숙해서 어릴 때부터 이런 유능성이라든지 관계성이라든지 자율성을 발휘할수록, 나타낼수록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겪죠. 그런데 부모가 이제 그것을 바라볼 때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 스트레스에 몰입이 됩니다. 그 스트레스에 한 몸이 되죠. 그래서 아이가 겪어야 마땅한 스트레스지만 성장통일 수 있는 그 안에 부모도 들어가서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 힘듦을 겪고 나서 더 큰 자율성, 더 큰 유능성과 더 큰 관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장의 발판이 돼줘야 되는 그 관계를, 그 시기를 나는 이제 못하겠어. 나는 유능하지 않아. 나는 이제 친구들을 사귈 수 없을 것 같아. 저 사람들은 날 좋아하지 않아. 이런 부정적이고 잘못되고 왜곡된 자기 신념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내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아이에게는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기 신념을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정서적인 건강은 아이의 인생이 달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계속 더 많은 헐크맘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 대한민국은 작은 헐크들의 세상이 될 겁니다. 큰 헐크 엄마들이 작은 헐크를 키우는 겁니다. 어떻게 헐크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헐크가 돼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엄마들이 이 대한민국에 많아질수록,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앞집이나 옆집이나 윗집이나 다 상황은 똑같아요. 엄마들이 많은 힘듦 속에서 매일 힘들어하고 있죠. 그럴 때 빨리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법, 이해하는 법, 컨트롤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요. 자기를 수용하는 법, 자기를 사랑하는 법도 알지 못해서 자기가 학교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른들의 말에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전혀 배우지 못해요. 학교에 들어가서 다짜고짜 선생님 팔을 깨물거나 다짜고짜 친구들을 차거나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집에서도 화가 나시면 컨트롤이 안 되시니까. 근데 그거는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엄마 아빠들이 배우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빨리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씩 노력하면 다 된다. 그리고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헐크맘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실 때 우리 아이들은 놀랍게 바뀝니다. 공부 실력이 올라갈 거예요. 집중력이 올라갈 거고요. 아이들의 잠재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전에 몰랐던 창의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요. 이 아이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고 주도성을 발휘하기 시작할 겁니다. 엄마들의 정서, 아빠들의 정서에 그 건강함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죠. 부모와 아이의 정서 문제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커다란 문제를 만듭니다. 대학을 진학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요즘 시대에 뭐 대학 어디 나왔다고 그래서 대학 직장에서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되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찾아서 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요한 도움을 받는 곳이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서 키워야 되는 능력은 뭘까요? 21세기에 필요한 역량 4가지를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창의성, 비평적 사고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과 협동 능력입니다. 이 부분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없다라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구 끝에 발표를 한 건데요. 그러면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저 교과서를 외우고 그저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서 대학에 그냥 갔다면, 아이들이 창의성을 기르고 의사소통 능력을 배우고 또 협동 능력을 키우고 비평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모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감정을 잘 돌아보고 이해하는 학생, 다시 말하면 그런 감정 지수가 높은 학생들인데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걸 배우는데 그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로 클 수 있을까요? 미국 대학뿐만 아니고 한국 대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학 생활에서의 성공, 또한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에서도, 또한 대학을 졸업했을 때 사회에 나가서도 이 아이의 정서적인 건강의 상태는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헐크만 현상, 아이가 어리다면 빨리 거기서 나오셔야 되고요. 아이가 지금 중고등학생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아이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부모님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수용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아이가 21세기에 필요한 인재가 되는 거죠. 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것들은 크게 여러 가지겠지만, 우선은 엄마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이해하고 잘 관리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엄마가 먼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읽고 이해하고 자기의 마음을 잘 수용해 준 후에 필요한 행동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줄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항상 관찰을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엄마가 배워야 하는 그것을 배우지 못했을 때 가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서적으로 아픈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이 만나는 것이 정서적으로 아픈 아이들이에요. 너무나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아픈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게 바로 부모님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지 못하셔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엄마가 불안함에 휩싸이고 분노에 휩싸이고 걱정과 우울에 눌려서 온 스트레스 반응을 막 보이실 때 어떻게 아이가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이구나, 이 세상은 정말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야,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났는데 내가 역동적으로 내 힘을 다해서 살아봐야겠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엄마가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는데 어떻게 아이가 그래 나는 좀 해볼 수 있겠어, 나는 능력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하면 사람들이 날 도와줄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아이의 세계관 자체가 부정적이 되고 비관적이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엄마가 됐을 때는 아이의 정서가 그만큼 아파지고 그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세계관 속에서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그 잠재력,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아이로 크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능력은 아주 많았을지라도 결국에 이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그런 어렸을 때 경험한 그런 부정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것을 자유롭게 발현해내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될 것이고요.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그것을 마음껏 펼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이 우리 귀한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 기술을 잘 습득하시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파워 양육 스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 경청인데요. 소극적 경청이란 아이에게 집중해서 2분 정도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아이가 말을 할 때 눈을 바라보고요.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거지 하면서 어깨 너머로 얘기해, 들어줄게, 뭐 이거는 소극적 경청이 아니고요. 아이의 눈을 바라보시고 2분 정도 집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가볍게 대응해 주시면서 아이에게만 집중해 주시는 것을 소극적 경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극적 경청을 계속 해주다 보면 아이는 난 좀 중요한 사람인가 봐, 내 말이 좀 중요한가 봐, 우리 엄마가 나에게 집중해 주네 라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적극적 경청이라는 기술인데요. 소극적 경청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들으니까 지금 네 말이 오늘 학교에서 만난 그 친구 때문에 지금 너무 속상하다는 거지?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서 아이에게 물어봐 주거나 다른 말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럼 아이가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다 표현하지 못한 것을 엄마에게, 아빠에게 공감받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적극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이 적극적 경청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부모님들이 그래 그랬구나 까지는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는데 아이의 말을 정말 집중해서 들을 만큼의 에너지와 그런 시간을 잘 내지 못하시기 때문인데요. 이런 적극적 경청을 몇 번만 해주셔도 우리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이렇게 사랑해 라는 거를 온몸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 학교에서 지금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 챌린지,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 학교를 30일 주기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세 가지 파워 양육 기술을 연습을 하는데요. 이 소극적 경청, 적극적 경청만 잘해도 아이들이 특히 어릴수록 저학년의 아이들일수록 그 반응이 너무나 달라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요. 엄마가 너무 좋아요. 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재밌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처음 본 것 같아요. 아이가 말할 때 경청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아이의 말을 듣고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시거든요. 이 두 가지 기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엄마가 아이에게 엄마의 마음을 전달하는 기술이죠. 아이 메시지입니다. 주어를 I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엄마가 이렇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너가 맨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또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는 주어가 너가죠. 근데 이제 주어를 엄마로 바꾸셔 보시면 그 효과가 대단한데요. 엄마가 지금 너가 침대에서 계속 뛰는 걸 보니까 라고 관찰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네가 그러다가 다칠 것 같아서 걱정이 돼 라고 엄마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이가 행동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제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생각엔 너가 침대에서 뛰지 않고 바닥에 내려와서 재밌게 놀면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하시고 아이의 의견을 초대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봐 주시는 거죠. 이게 아이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은데요. 그럼 아이가 이렇게 들으면서 엄마 말이 일리가 있네. 엄마의 말에 따라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파워 스킬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해보시면 여러분 가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2분 만에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요. 바로 적극적 경청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이의 눈을 딱 바라보시고요. 아이를 향해서 어깨를 돌리시고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향해서 몸을 약간 기울여 주신 후에 엄마는 너의 얘기가 너무 듣고 싶어. 이런 표정으로 그래? 그랬어? 이렇게 해주시고 아이가 또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2분만 해보세요. 아마 해보시면 2분이 너무 길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우리 엄마는 내 얘기를 듣고 싶구나. 우리 엄마는 내 편이구나.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 라고 마음이 열리죠. 놀라운 방법인데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 안 하다가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딱 알아요. 왜 또 나 뭐 잘못했어요? 나 혼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방어적으로 나오죠. 왜냐면 안 하다가 해서 그래요. 그동안 안 한 거에 대해서 그래, 내가 안 했지. 인정하시고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꾸준히 해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너 이리 와봐. 엄마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거기서 또 한 번 화가 나고 너 엄마가 얘기할 때 똑바로 들어야지 바른 사람이 되지. 이리 와서 앉아! 막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러면 그 세우려는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가 돼요. 그동안 어머니가 아버지들이 이미 하신 게 있어요. 아이에게 준 메시지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쓸 때는 항상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좀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좀 뭐야? 막 이러고 가도 괜찮아요. 항상 때를 노리세요. 지금이 적기다. 한 일주일 관찰하시면 그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시면 어느 날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노력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노력하는 걸 금방 알아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더 잘합니다. 엄마 아빠가 안 되는 걸 하려고 할 때 정말 힘든데 어색하게 막 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막 무시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투자의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꾸준히 해주세요. 네, 아이에게 엄마 마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엄마는 아이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을 들으면 다 좋은데 왜 우리 아이는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이것이 항상 고민인데요. 아이메시지라는 툴을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파워 양육 스킬 중에 하나죠. 엄마는 너가 지금 보니까 밤늦게까지 게임을 해서 다음날 너무 피곤해서 학교 가서 집중을 못할까봐 걱정이 돼.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 생각엔 너가 게임을 이만큼만 시간을 정해서 하면 좋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잠을 잤으면 좋겠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도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점에서 꼭 주의를 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이 아이메시지를 들으시고 사용하시는데요. 이게 아이를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조종하는 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가 그렇게 해서 엄마가 너무 슬퍼. 엄마 좀 도와줘. 이렇게 뭐 아이의 이렇게 뭐 불쌍한 마음을 자극한다든지. 그래서 어떻게든 엄마 뜻대로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방법으로 아이 메시지를 쓰시는 거죠. 왜냐면 이 아이는 내 인생을 지금 내 인생과 동일시된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를 조종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시는데요. 조종하시면 안 됩니다. 조종하려는 마음이 혹시나 있지 않나를 꼭 돌아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네 마음대로 해, 너가 원하는 대로 해 할 수는 없죠. 부모기 때문에 아이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행동을 고치게 해줘야 되는데요. 아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줄 마음을 먹으시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의견이 뭐든 상관없고 너는 당장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많은 시간은 아이들의 의견을 좀 잘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진솔한 엄마의 마음을 나눠주시는 데 집중하셔야지 쟤를 어떻게 조정해서든 제가 꼭 영어책 10권을 읽게만 만들겠어. 내가 뭐 쟤를 어떻게 해서든 해서 시험을 잘 보게 만들겠어 라던가.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엄마의 조종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위험하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안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엄마와의 거리를 두고 더 나아가서 많은 조종을 받았던 아이들,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 어떻게 저 집 아이는 엄마 말을 저렇게 잘 듣고 공부를 저렇게 잘해? 이런 그 집 아이들,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대로 다 했던 그 친구들, 많은 경우에 끝에 가서 강력한 저항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뭐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 상태가 오는 거죠.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는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엄마 말을 듣고 가다가 내 인생을 못 살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별로 없어. 엄마 말을 듣다가 또 그렇게 될 거야. 난 엄마의 노예가 될 거야. 이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무의식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이 메시지를 알려드리지만 아이 메시지를 상황과 이 형편에 맞게 쓰시되 절대 조종하시는데 쓰시면 안 된다. 그리고 때로는 이 아이 메시지로 아이와 충분한 신뢰를 쌓으신 후에는 그건 안 돼 라고만 말해도 아이가 받아들이는 수준이 오거든요. 아이가 엄마를 신뢰하면 엄마가 나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이끌어주는 거야 라는 신뢰가 충분히 쌓인 뒤에는 엄마가 아무 설명 없이 그건 아니야 라고만 말해도 아이가 알겠어요 하고 기쁘게 그거를 받아가는 그런 단계도 옵니다. 근데 아이 마음에 우리 엄마가 날 조종해 라는 마음이 계속 들면 절대 그런 순간은 오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자, 시끄러워 그냥 해. 엄마가 시키면 해야지 라고 말하면 아이가 따라올까요? 따라온다면 이유는 한 가지, 무서워서거나 아니면 엄마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요, 아이가 어느 순간 힘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욕구를,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그 욕구를 헤아림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수용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것을 이루고 싶은 나는 무조건 엄마 말을 커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숨거나 반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게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설명을 할 시간도 없고 정말 그냥 안 돼! 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을 매일 반복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아이들과 신뢰의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존중해주는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훈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훈육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존중입니다.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훈육이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훈육도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너를 존중해 라는 걸 평상시에 느끼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인 경청, 소극적인 경청, 그리고 아이 메시지를 통해서 엄마의 뜻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엄마의 마음을 전달하되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셔야 돼요. 아이의 마음을 들어준다는 것은 아이의 뜻을 따라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받아주고 행동은 고쳐줘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받아준다 그래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알았어 이거는 마음을 받아주는 것도 행동을 고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네가 지금 더 놀고 싶구나, 이게 마음을 받아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집에 들어가야 돼, 행동은 고쳐주는 겁니다. 친구들과 더 재밌게 놀고 싶은 너 마음은 엄마도 알겠어, 공감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가자 라고 끊어주시는 거에 필요합니다. 거기서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어딘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부모로부터 확실한 선을 배울 때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자율성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 바운더리가 없으면 아이들은 불안합니다. 그냥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대. 이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크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수많은 행동들을 일으키는데요. 왜냐하면 적절한 바운더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돼! 그렇게 해! 라고 항상 말씀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아이를 존중하는 말로 이렇게 대해주시다가 정말 필요할 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부모님을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그냥 엄마가 있으면 그냥 행복하고 아빠가 있으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준 게 많지 않은데도 말이죠. 그게 아이들이에요. 그냥 엄마에게서 안정감을 느끼고 아빠에게서 안정감을 느끼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엄마가 화를 내. 그런데 무서운 거죠. 이 아이들은 엄마가 화를 낼 때요, 그것을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봤다기보다는 엄마가 날 싫어하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말하면 다른 면으로는 엄마가 나를 위험하게 하네, 내가 지금 위험에 빠졌어, 이렇게 나를 보호해야 돼, 나는 나를 보호해야겠다, 이제까지 엄마가 날 위한 사람이고 나는 엄마에게 100% 내 마음을 열어서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엄마가 나를 위험하게 하네, 근데 엄마는 날 싫어하나 봐, 이런 부정적인 이 메시지가 엄마의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반응들, 특히 그런 헐크만 현상들로 인해서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리지만 그런 것들이 무의식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심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엄마 하면서 막 달려가다가도 이제 엄마가 막 화를 내는 빈도수가 잦아지고 엄마가 소리 지르는 빈도수가 잦아질수록 아이들이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죠. 그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조금 더 크면 그래서 한 3, 4학년 이렇게 이제 말도 좀 잘하고 자기 의지가 분명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엄마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은 말만 하고 엄마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죠. 그래서 엄마를 향해서 비밀도 많이 생기고 엄마를 향해서 숨습니다. 이건 또 한 가지 모습이고요. 또 다른 모습들은 엄마가 말만 하면 폭발하는 아이들로 바뀌기도 해요. 왜냐하면 날 보호하기 위해서죠. 가만히 있으면 내가 계속 당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엄마를 향해서 폭발하거나 나도 모르게 엄마와 거리를 두거나 엄마는 위험한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어떤 엄마도 어떤 아빠도 아이들을 향해서 거리를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정서가 힘듦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그런 메시지가 가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안에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양육 스킬입니다. 이제 스탑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의 모습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내가 언제 화가 나는지, 내가 언제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는지, 그리고 내가 언제 아이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지, 내가 언제 아이가 못마땅한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모습을 인식하셔야 될 때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럴까? 이거를 좀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항상 이유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건강이 지금 체력이 다운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침에 남편이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지금 기분이 이미 나빠.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확 했구나. 아니면 지금 우리 시댁 상황이 안 좋아. 라는 어떤 삶의 또 스트레스. 엄마로서 가지고 있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아이에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엄마가 차분히 앉아서 내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기만 해도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다음에는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러면 아이에게 이렇게 버럭하고 이렇게 막 쏟아내던 그런 것들이 횟수가 줄고 범위도 줄겠죠. 그렇게 덜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하시라고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뒤에는 그것을 도와서 아이와 건강한 관계로 아이에게 신뢰를 주고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고 아이를 이끌어줄 수 있는 초대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가 나에게 와도 안전해. 너 위험하지 않아. 내가 널 위험하게 하지 않아. 라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조금씩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문제. 이 문제는 지금 이 시대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대학들도 그 입시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지금 아이비리그 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 이런 아이비리그 뿐만 아니라 많은 명문 대학들이 밖으로 공개적으로 내놓지 못하는 고민이 무엇이냐면 학생들의 정서적인 아픔입니다. 왜 이렇게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은지,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증에 빠져서 약이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대학들이 지금 손을 못 쓰고 있어요. 왜 하버드에 갔는데 왜 자살을 하는 거죠? 남들은 가지도 못하는 하버드에 갔고 평생 1등만 하다가 하버드에 갔는데 왜 그렇게 멋진 친구들이 왜 자살을 그렇게 할까요? 정서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죠. 마음이 아프다는데 어떡해요? 세상에 누구도 그 마음이 아픈 것에서 아이를 꺼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됐을까요? 어려서부터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은 놓치시지 말기 바랍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학문의 성취, 정말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유명해져서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를 푸시하고 동일시를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눈치를 못 채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아이를 잃게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미국의 대학들도 알고 있는 이런 추세를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의 마음에 집중을 해주시고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자기만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